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2교시는 조금 앞에가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오 소장님은 뭐 날이 갈수록 좀 영해지시는. 여러분들 화면이 가면 깜짝 놀라실 줄. 영해지시는 것 같고. 네. 우리한테 불만이 있나? 많이 외모에. 선배한테는 불만 있겠죠. 저한테는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자, 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좀 자르셨네요. 네, 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왜요? 됐습니다. 제가 뭐 많이 잘못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앞머리 자르고 싶더라고요. 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인도의 얘기 배워보나요? 예. 네, 오늘은 그 인도 얘기 중에서도 인도의 선거 채권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선거 채권? 네, 여러분 뭡니까? 그 혹시 선거 채권 뭐 일렉트로 본드라고 하나? 네.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죠? 선거 채권 처음 들어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선거 후원금 같은 건데 이거를 인도 은행에서 채권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도를 두고 요즘에 인도 내에서도 되게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도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뭐 맞네 틀리네 하면서 문제가 다뤄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그 인도의 선거 채권에 대해서 이게 뭔지 또 뭐가 문제인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알겠어요.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요거 기사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대법원 판결 유보 후 며칠 만에 선거 채권이 새로운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이게 발표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다음 기사는 선거 채권이 저렇게 생겼습니까? 네, 일렉트로 본드가 11월 6일에 판매를 개시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인데 대략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거 채권이 뭐냐면 이 인도에 있는 개인과 기업이 인도의 국영은행인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SBI라고 돼 있죠. 예.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이 SBI가 공인한 지점에서 살 수 있는 무이자 그리고 무기명의 채권이에요. 이자도 없고. 네, 이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은 선거 채권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뭐 미국의 체크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정당에 예를 들어서 내가 3% 당에 이 선거 채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 저는 뭐 언더스탠딩 당 걸 채권을 사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언더스탠딩 옵니까? 네. 그러면 언더스탠딩 당이 보름 안에 이걸 현금화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보름 안에? 네. 그 보름 안이니까 이틀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사서 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후원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8년 3월에 처음 판매가 됐는데 그 인도 국영은행 아까 보신 SBI에서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도 중앙은행은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잖아요. 그렇죠. RBI.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냥 아니고 은행이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요거예요. 요거. 이 퍼블릭 뱅크인데 다국적 은행이자 이제 금융 서비스 기업이죠. 근데 인도에서 제일 큰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마켓 쉐어가 한 23% 정도 되니까. 그리고 고용 규모로 따져도 인도에서 10번째로 제일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채권을 사려면 이 SBI가 인증한 지점에 뭐 28개 주, 29개 주가 있는데 거기에마다 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인증 계좌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 단위가 있어요. 뭐 1000루피, 10,000루피, 뭐 10만 루피, 100만 루피, 뭐 라크라고 하죠.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BJP 지금 집권당이죠. BJP에게 가는 선거 채권 1000루피짜리 2장을 사가지고 2000루피 그러면 우리 돈으로 3만 원이에요. 그거를 매입을 하면 이제 BJP가 이걸 받아서 15일 안에 현금화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대신 무기명 채권이니까
어혜진 씨가 샀는지는 모르죠. 아니 그러면 받는 당사자도 사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모르죠. 소장님 말만 그렇겠지. 아니 그러면 이게 채팅창에서도 이게 무슨 뭐 무기명이니까 이거 선거자금 탈세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세탁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걸 삽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 소장님이 당선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어 소장님 당에 선거 자금 보내요. 그럼 내가 보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 그죠? 뒤로 전화하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10장을 보냈는지 5장을 보냈는지. 그걸 맞아요. 무기명 채권에 무이자면은 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누가 보냈는지 차라리 사과 박스로 보내는 게 낫지.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는 사업박스로 보내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무기명이라서 내가 주는 걸 모른다. 하지만 뒤로 분명히 전화해서 내가 몇 개 보내니까 꼭 갈 거야. 찾아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몇 개 보내니까 한번 다 숫자 세보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쟤는 10개 보냈다고 했는데 왜 3개밖에 없지?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네?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 요 SBI에서 살 수 있는 채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예? 네. 이걸 내가 보내는 사람은 사실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00루피 이하만 보낼 수 있어요. 되게 소액이죠. 근데 기업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2017년인가에 이 개정을 해가지고 기업은 제한이 없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정당도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을 1%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당이어야 돼요. 이건 합리적이네. 그래서 인도의 선관위가 이제 검증한 그런 정당이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선거 채권도 수시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1년에 한 4개월, 뭐 1월, 4월, 7월, 10월에 한 열흘 정도 팝니다. 근데 아까 뭐 11월 6일 날 게시한다 또 이런 얘기도 아까 기사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또 제도를 바꿔가지고 원래 1년에 한 70일 정도만 살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제도를 바꿔서 85일로 늘렸어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그에 앞서서 그 전에 이렇게 판매를 개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메인은 뭐냐면 록사바라고 하는 선거가 있거든요. 이제 하원 선거인데 이 선거가 이제 인도의 총리 뽑는 선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서는 보통은 열흘이지만 한 달 동안 오픈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요 기사를 하나 보시면 그래서 지난달 4일에 28번째 이제 시즌으로 따지면 28번째 선거 채권 판매 시즌이 있었는데 예? 며칠 전에 아까 앞서 보여드린 요 기사를 보면 며칠 전에 또 오픈을 한 거죠. 근데 올해 말에 그 뭐 몇 개 주에서 또 곳곳에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런 선거를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주 비싼 선거를 이제 치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디 총리가 당선됐던 2019년 선거에서는 그때 선거가 미국의 2016년 대선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대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규모가 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인데? 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인도에서 이 선거 채권을 만들자라고 한 계기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현금 사용을 일단 없애고 사과 박스 이거 하지 말자. 예? 없애고 정당한 자금 경로로. 취지는 도입의 취지는 그렇다. 인도의 그런 어떤 은행에서 공인된 은행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채권, 자금 그런 공정한 경로로 정치 자금을 해서 어떤 재정을 개혁해보자, 정치 재정을 개혁해보자. 예. 그런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기부자와 또 수신자가 익명성을 보장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가성.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네, 그 사람도 누가 준지도 모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개체에 의해서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피해보자. 너 줬어? 걔 줬어?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다 피해보자. 라는 게 애초에 도입의 취지였죠. 근데 요 기사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인도 선거 채권은 인도 민주주의의 위협이 됩니다. 왜 그래요? 금권 선거니까.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주에 낸 사설인데 이제 인도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싸우는 문제가 이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입됐다고 하지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라는 의견인데 뒷받침하는 근거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익명성. 아까 말씀하신 그 익명성.
원래는 이 2017년 그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당이 2만 루피 이상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이상 받으면 기부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공개해야 됐었어요. 예. 그게 더 민주적이죠. 근데 이제는 돈을 받으면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신원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 기업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다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또 외국 기업은 안 돼. 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인도 법인이면 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인디아 되지. 이렇게 하면 인도 법인이 되잖아요. 네, 네. 외국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금을 대는 게 가능해진 거죠.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니 기업이 줄 거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줬다고. 그래야 내가 얼마 드릴 테니까 그렇죠. 요런 대가성을 조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미가 없을 건데 하고 궁금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그럴 리가. 이 SBI라는 은행이 그 인도의 재무부 산하에 있는 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 우리 지금 뭐 정부의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그런 산업은행 이런 느낌이군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도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는 거죠. 예. 그럼 어쨌든 SBI 은행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내는 사람과 수신자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죠. 자기 통장을 거쳐서 가니까. 그치. 그러면 재무부 산하에 있다면서요. 그럼 정부는 볼 수 있네? 아. 집권당은 보려면 보는 거죠. 아하. 그쵸? 장부 보고, 네. 이놈 또 이만큼 냈네. 아하. 이렇게 하면서, 이놈들은 왜 이렇게 작게 냈어? 그렇게 다 알 수 있다. 그죠? 공표만 안 됐을 뿐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담경제연구소가 인도의 집권당인 BJP한테 보낸 선거 채권을 샀다. 예. 무기명이다. 그렇지만 SBI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테고, 이제 BJP는 우리는 안 봐. 아유, 안 봐. 하지만, 이제, 한번 보자 하면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밖에 없죠. 전화했겠네. 하죠. 이건 무조건 여당이 이기는 싸움이네. 전화했겠네. 야당한테 전화했겠어. 보내면 바로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야, 그리고, 게다가. 그러니까요. 어느 당으로 가는 것까지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와. 거니까. 그쵸. 그리고 사실 이게 이야. 어느 당이나 줄 수는 있지만 1%가 넘으면,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여의도라는 주가 있는데, 예. 그 주의 집권당은 언더스탠딩 당이에요. 근데 나는 해담경제연구소 당은 그러면 야당이잖아요. 예. 근데 이 SBI 여의도 지점에서 해담경제연구소 당으로 채권을 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화하겠지. 찍히는 거죠. 네, 전화하겠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대부분의 이 자금들은 다 여당으로 몰려요. 그리고 사실 정부 여당이 아닌 BJP가 아닌 당도 이 여러 가지 인도의 여러 주 중에는 집권당 중에 BJP가 아닌 당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은 그럼 어떻게 알아? 재무부 산하가 아니니까 리스트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긴 모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죠. 지점에? 아니요. 당한테. 당에? 당에 선거 채권 해놓고 어쨌든 그 채권은 전달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쵸. 그러니까 그 여당일 거고 거기 지방 여당일 거고 제가 보냈어요. 이렇게 안 대표님 제가 뭐 성의를 좀 표시했습니다. 그거 10장짜리 접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표면상 익명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오히려 다 공개해서 정치 자금을 주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 무기명 채권으로 해놓으면 더 여당으로 몰리는 작용이 있다. 취지 네. 자체는 되게 민주적으로 좋았으나 변질돼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뭐 주로 여당이 다 받는 구조이니까 예. 꼭 BJP 모디 총리당인 BJP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지방 여당 중에서는 다른 당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저 아래 남부에 있는 그 타밀나두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네. BJP가 아니라 DMK 당이 네. 여당이에요. 네. 그럼 모디의 BJP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타밀나두주 SBI 지점에 가서 선거 채권 사서 지원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근데 거기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그 중앙 지점에서 선거 채권을 사서 DMK 주세요 하면 이제 찍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 제도가 장착되려면
이 SBI 은행 이 은행을 통하지 않도록 했어야 됐네요. 다른 뭔가 중립적인 정부의 입김이 덜 미치는 곳에서 채권을 팔았어. 혹은 모두 다 팔 수 있도록 허용했었어야지. 여기만 딱 루트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게 재무부 산하에 있는 은행이야. 그게 문제였네, 이 제도는. 맞아.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있어요, 문제가. 예? 이번에는 투명성이에요, 두 번째는. 네. 투명성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하는 사람들은 선거 채권이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내주는 기업도 받는 정당도 투명성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상장 기업의 입장에서 이 채권을 사서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이만큼의 자금이 나갔으니까 기업 이름으로 어떤 공시 의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인도의 공시 규정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분기 뭐 4월에 이렇게 자금을 이만큼 지출을 했다. 선거 자금으로. 그러면 그때 이렇게 공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몇 월 며칠에 누구 어느 정당이 한 게 아니라 그냥 1년에 뭐 이 정도 금액이 나갔다. 정도로 그냥 불투명하게 두루뭉술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이마저도 조금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내가 그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자금을 하고 뭐 그 자회사가 채권 사서 하면 되는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투명하지 않는다는 게 있고 또 채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정당도 투명성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 예. 왜냐면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그 뭐 사용처를 밝힐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뭐 땅을 사도 되고 사무실을 지어도 되고 그냥 내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의 뭐 주지사, 예. 주지사 가족의 계좌로 갔다. 가족이 개인적으로 썼다. 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근데 요 기사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요거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작년 기사예요. 근데 작년에 정당들이 2020년에서 2021년에 324크로 상당의 선거 채권을 현금화했다. 근데 요게 한화로 따지면 5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요런 것도 보고가 되기는 해요. 이게 통계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여당은 말하죠. 이봐, 야, 뒤로 몰래 받는 거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쨌든 금액이 나오잖아. 그리고 이게 훨씬 투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로는 하죠.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런 게 투명하지가 않다. 누가 줬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또 있습니까? 문제가? 네, 세 번째는 형평성이에요. 문제 형평성. 많네요. 형평성이에요. 네, 형평성. 왜냐하면 아까 개인은 그 2,000루피 이상 주면 안 된다고 금액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기업은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네. 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형평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건데 이 기사 보실까요? 아, 한도를 왜 뒀느냐? 이 기사에서 이 형광펜친 부분을 보시면 2008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매입된 전체 선거 채권의 94%가 기업이 산 거다. 여우, 차이 많이 나네. 이런 통계가 공개가 됐어요. 예. 근데 아까 개인은 2,000루피 이상 못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10명이 모여도 2만 루피밖에 안 되잖아요. 예. 2만 루피면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거든요. 10명이서 30만 원 17반. 아니 그리고 좋아 그럼 몇천 명이 모였다고 쳐봐요. 몇천 명이 모여서 2,000 루피 이하로만 했다고 해도 10억 명이 모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 인구가 지금 몇인데요. 네. 1억 명이 모이면 몇천 명이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후 변화 정책을 두고서 시민 단체가 우리 편을 좀 서주세요 하면서 정치 자금을 정당에 후원을 해도 정말 껌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주세요 하고 시민 단체가 요만 10만큼 했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석유 회사, 뭐 그렇지. 가스 회사가 우리 네. 편에 서주십시오. 그래서 100만큼 해버린다, 1000만큼 해버린다. 그럼 그 격차가 많이 나니까. 차라리 오히려 개인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정당을 위해서 하는 걸 수 있지만 기업들은 분명히 이해가는 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걸 그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시민 단체들이나 어떤 소수의 국민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게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원래는 기업이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이 있었어요. 여기도 네, 뭐 예. 전체 이익의 한 7.5% 정도 안에서만 해야 된다 했는데 최근에 또 법을 개정해서 이 제한을 또 없앴어요. 야. 그래서 그 기부한 것들 채권들 보면 최고액권 있죠. 그 금액 단위별로 있다 그랬잖아요. 최고액권을 사서 기부하는 기업들이 거의 전체 선거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이거 기업들의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한 제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평성 중에서도 그래서 정당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중앙여당, 지방여당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지방에서도 장사하려면 거기서 조금 성의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에서 주세요 리스트 다 보면 이놈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전체 선거 채권 발행에서 50% 이상은 중앙 집권당 예. A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 집권당, 지방 여당이 받았고 야당은 1%가 1%요? 1%가 안 돼요. 1%도 안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채권은 무기명이지만 누가 뭐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 가게 사장님이다. 네. 그럼 문 입구에 채권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액자로. 이렇게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게 액자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자식 여당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근데 딱 되겠는데? 이건 너무한다 근데. 그래서 여야 정당 간 네. 그리고 정당과 무소속 간 이게 어떤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게 뭐 있을 일이야 있겠냐마는 선거 채권을 받았을 때 보름 안에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어찌 저찌 하다 보니까 깜빡해서 막 어머나 이걸 어째 하면서 못했어. 못했네? 그럼 그 돈 어떻게 해요? 이미 샀잖아요. 환불해줘야지 환불. 안 돼요. 환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그럼 누가 먹어요? 누가?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그런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은 총리 구호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총리 구호 기금. 총리를 구호해줘요? 총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총리를 살리자. 총리가 구호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깜짝 놀라겠네. 우와. 그런 기금으로. 뭐 총리가 구호 활동에 쓰는 기금인가 보죠? 뭐 총리한테 가게 돼 있다. 하여튼 총리한테 간다.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대법원에 이게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야 그 청원 심리가 재개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논란에 ING 중입니다. 아니, 로비를 할 거면 다 같이 하도록 해야지. 이건 너무한다. 대단하네. 와.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가 있다. 인도에는 이런 선거 채권이라는 게 있다. 네.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네요. 얼핏 듣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긴 했던 것 같은데. 신선한데? 그런 뭔가 되게 형평성이 있고 공정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이거는 정말 재미있는, 그러니까 웃긴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인도 안에서 뭐 방송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 연결해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냐 없냐 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인도 안에서 굉장히 핫한 문제입니다. 인도는 요즘 선거 채권이 이슈다. 네. 대법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달라질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언더스탠딩도 무기명 채권 한번 발행해보세요. 언더스탠딩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요?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발행 한번 해보시죠.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 발행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요거 기사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과연 어느 정도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고민을 각국 중앙은행이 하고 있다, 이런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를지 또 유가가 많이 오른다면 그것 때문에 다시 금리가 올라갈지 궁금하다는 건데
이 기사의 결론은 사실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렇지, 잘 모르지.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핫한 게 금리 얘기고 이 금리가 내려갈 거냐 아니면 뭐 더 올라갈 거냐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또 중동 전쟁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내용을 썼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보도에서 그 ECB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을 해? 그랬더니 우리는 유가가 오른다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침체됐을 때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 그렇게 하면 그냥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가가 다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게 그냥 전쟁 때문에 긴장해서 긴장감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무시할 거고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기를 봉쇄해서 그런 엄청난 일로 유가가 상승하는 거면 아무래도 우리는 좀 다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 ECB 관계자도 있었다. 예. 이 기사 안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오늘 우리나라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서 파란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교역되는 오일량, 네. 그리고 주황색이 이 전체 그 석유 해상 오일 교역 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예. 이란 밑에.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참전하게 되면 여기를 막아버려서 봉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다. 왜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한 3분의 1, 석유의 4분의 1 정도가 운송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예. 카타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를 떠올리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게 그 중동 전쟁이 1, 2, 3, 4차 막 이렇게 쭉 있었는데 4차 전쟁의 그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4차 전쟁이 있었을 때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을 때 그때 아랍 산유국들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만약에 지원하는 나라한테는 석유 안 팔 거야. 그렇게 금수 조치를 하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데 그게 바로 석유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해? 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큰일이 날 수 있어서 좀 고민이다.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대응을 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였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 이제 연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유가 상승 그 자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아니겠지만 예. 유가 상승 때문에 만약에 전반적인 물가 하락이 조금 둔해지거나 약해지면 그럴 때는 우리도 아마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고 사실은 별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보는 시장 관계자들이 더 많다고 해요. 더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이미 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물가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텐데 지금은 이미 물가나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기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생긴 사건이어가지고 중동발 유가 상승을 걱정하는 그런 중앙은행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그게 좀 일반적인 반응이다. 다행히 최근에 유가가 조금 많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보 차원에서 네. 소개해드릴. 약간 예상 가능한 답변이었던 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중동에 험악한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단 한 번도 봉쇄한 적은 없었다. 뭐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험악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은 낮다.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요즘은 하여튼
금리가 안 오르는 쪽으로 다들 해석하는. 갑자기 또 분위기가 지금 반전돼가지고 요즘은 네. 살짝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중앙은행들은 하여튼 유가 걱정은 크게 안 한다는 얘기가. 뭐 또 급하게 이벤트 때문에 오른 거면 또 그냥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예전에 연준이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라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그쵸,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이거. 모를 일입니다, 정말 진짜. 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네, 요거는 사실 제가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사 예. 화면 보여주시면 요거는 기후 얘기긴 한데 우리가 한동안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뭐 그렇다네 하고 말았던 얘기인데 올해가 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얘기여가지고 네. 가져왔는데 요 제목 보시면 로이터 기사인데 유럽연합 과학자들이 올해가 12만 5천 년? 네, 만에 가장 따뜻한 해일 거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왠지 와닿는 것 같은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11월 됐으니까. 예. 네. 너무 추운데. 그리고 요 기사를 보면 이건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지구가 2020년 올해가 사상 최고 따뜻한 해가 됐다. 예. 핫 메스라고 했는데 완전 뜨거운 개판이야 이거 뭐 그런 기사인데 지난달 10월에 지구 표면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볼 수 있거든요. 야. 이 그래프를 보면 1940년 이후에 10월 달의 온도가 평균보다 얼마나 높거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최근 기록이 제일 높게 솟아있죠. 우리나라만 10월 달에 더웠던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일본은 더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 기온보다 올해 10월이 0.85도 정도 더 높았고 그래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더운 10월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예. 자, 요 그래프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이거는 그 올해가 특히 더워서 계속 기록을 깨고 있는데 이거 역대인데 올해 5월 같은 경우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은 역대 5월 중에 사실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메달이에요. 0.1도 차이로 두 번째로 더웠던. 네. 그리고 올해 7월은 여기 보면 역대 7월 중에 가장 높은 온도였어요. 금메달이에요. 10월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더웠던 한 해가 될 거다. 6월, 7월, 8월 계속 기록갱신이구나.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아마도 올해가 2달이 남기는 했지만 2023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게 확실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10월도 지금 엄청 높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지금 여태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높아지다가 또 다시 낮아지기도 하니까 그럼 이제 2024년은 뭐 더 덥고 2025년은 더 덥고. 그보다 더 덥고 그러다가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확 높아질 거다 이런 시나리오로 바로 이어지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 한 번도 겪지 않은 기온을 경험한다는 거는 뭔가 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는 이런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기관 관계자의 어떤 코멘트를 인용을 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차라리 그냥 지구 대기권에 있는 열을 우주 밖으로 빼내는 기술은 어때? 차라리 열을 낮추자. 그냥 열만 낮추자. 밖에 있는 우주 여기 대기권에 있는 열을 밖으로만 뽑아내면 되잖아. 그럴 수만 있으면 좋지. 그런 과학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대요. 이런 학문을 태양 지구 공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발견된 거는 아니고 그걸 하면 어때? 약간 이런. 그 어떻게 하냐고 그냥 그거를.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거래요. 그런 거래요.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는 태양을 반사 뭐 이런 거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오는 태양을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우주 밖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도인데 문제는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너무 위험할 수도 있고 야 이런 거 실험 잘못했다가 지구에 좀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네. 라는 우려도 강하게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요 화면 또 보실까요? 이 요즘 기후변화 현상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또 해수면 온도거든요. 근데 해수면 온도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3월에 제일 높고요. 3월이 지나면서 조금 낮아지는데 유독 올해는 원래는 3월 이후에 다 이때가 제일 높잖아요. 예. 근데 좀 이제 낮아지고 괜찮아지는데 올해는 유독 3월 이후에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해수면이 원래 겨울 되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죠? 온도. 근데 해수면 온도. 네, 해수면 온도. 근데 이 지금 빨간 선 그래프. 예. 이거의 이유와 파장을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특이점. 네, 문제라는 겁니다. 큰일 났네. 원래는 역대 그래프대로라면 통계대로라면 이쯤 되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슬슬. 예. 지구가 더워지니까요. 해수면도 따뜻해지겠죠. 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더웠잖아요. 네, 작년에 계속. 작년에 더웠는데 이것만 왜 이탈했느냐? 특히 더. 지금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네. 왜 올해만 유독 이렇게 높은 간격으로 이탈을 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이야, 뭔가 좀 걱정은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전쟁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하고 기후변화 뭐 맨날 나오는 거잖아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분 그래도 올해가 가장 더웠답니다. 조금 벗어난 다른 국면에 온 것 같습니다. 라는 기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당근을 많이 쓰면 기후 변화에 돈도 못 버는데 당근이 많이 쓰기라도 해야 그래야 좀 물건들도 좀 덜 만들고 그래야 기후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진 소장님. 네. 야, 참 다양하네. 다양한 얘기. 인도채권 얘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인도채권 얘기. 우리나라 도입하면 어떨까요? 아니랍니다. 네. 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